자, 채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할 거냐 하면 시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시 낭송은 일단 제쳐놓고 가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가시에서 1인칭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나라는 화자가 드러나진 않았어. 표면적 화자는 없어. 그럴 때는 시적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지. 이 시에서 시작을 보니까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어. 시적 상황은 뭘 본 거야? 초록을 본 거야. 상황, 초록을 보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초록이 진짜 초록색을 봤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초록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지. 자연을 바라본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시에서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초록이라는 자연을 보고 그 자연에 뭐된 마음이야? 매료됐다든지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뭔가 사로잡혀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정도의 정서를 인지했으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자. 여리고 연약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드러지는 표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초록, 초록, 초록이라는 동일한 시어가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몸모처럼 몸모하는 초록. 몸모처럼 몸모하는 초록. 몸모처럼 몸모하는 초록. 자, 이렇게 비슷한 무엇이 반복되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다. 자, 질문합시다. 반복은 일단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의미를 강조해. 또 운율을 형성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초록이라는 자연물을 강조하고, 그쵸? 초록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초록에 대한 자신의 화자의 긍정적 내면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운율을 형성했어. 자, 그 다음 초록이라는 명사로 지금 종결을 했죠. 명사형 종결 행들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효과가 뭔지 아니? 보통은 명사로 종결을 하면 하는 말을 다 안 하고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여운을 남긴다든지 이 여운 때문에 뭔가를 더 생각하거나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라고 했죠. 자, 초록이 어디 사이에 있어? 수직선 사이에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수직선이 뭘 의미하겠어? 빌딩들이 수직선으로 늘어져 있고, 그지? 초록들이 여기에 초록 하면서 이 수직선을 지우고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도시 혹은 현대의 문명을 상징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시어가 나왔을 때 눈치를 채는 거야. 어떤 눈치를 채냐? 자연과 도시 문명이라는 시어들이 대비 혹은 대조적이구나. 대조적 시어가 나타나는구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번져가고 있다. 밑줄. 직선과 사각 세모 밀렸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밑줄.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 도로 세모, 건물 세모,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밑줄 친 거 살아나고 있어, 번져가고 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록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점점 커져가고 있어. 그럼 이 자연의 강인함 무엇이에요?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는 와 진짜 대단하다. 나 저렇게 잘 번질 줄 몰랐네. 저렇게 강인할 줄 몰랐네. 마지막에 뭐라고도 표현했어? 크게 덮을 줄 몰랐다. 와 하는 감탄의 의미.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을 뭐 하는 태도냐? 예찬하는 예찬적 태도입니다. 근데요,
예찬적인 태도는 드러나지만 영탄적 어조는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설명하고 갑시다. 얘들아, 너희가 영탄법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맞지? 영탄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겠어? 그렇지. 감탄사.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감탄사 좀 몇 개 대볼까? 뭐 있어? 우와. 또, 오, 막, 이거 다 감탄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거 대부분 모르더라고. 뭐? 뭐야, 지금? 알아맞혀봐라. 왜? 이거 뭐야, 이거 입모양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뭐구나. 그걸 뭐라고 부를까? 맞아. 어미. 감탄형 어미라고 해요. 어미를 실현해서 감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탄형 어미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름답구나. 아름답도다. 과연 너는 천재로다. 요런 말들. 근데 우리가 요 표현을 보고는 영탄법이 실현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전시에서 요런 감탄형 어미들이 나타났을 때 감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것만 찾다가 틀리기도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예찬적인 태도를 우리가 인지했고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창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역시 통사구조 반복되죠. 콘크리트 세모,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저돌적 고요 빗줄. 단단하고 건조한 세모, 겉들에게 옮겨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자, 지금 방금 세모한 것들은 전부 다 도시 문명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시어들이고, 지금 밑줄 친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자연의 생명력과 생동감과 연관되는 시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대조적인 시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 하나 더 확인했고요. 방금 좀 이상한 표현 없었어요? 촉촉한 불길. 야, 불길이 촉촉할 수 있니? 그럼 말이 앞뒤가 어때? 모순되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배웠어요?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 그래. 나 너희 방학 때 안 가르쳤지? 그래. 인지했어. 역설법이라고 해요. 역설법은 근데 고등부 모의고사에서는 역설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모순된 표현 혹은 모순형용이라고도 하니까 그냥 인지는 해둡시다. 모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역설이구나. 자, 근데 이 역설법을 단순하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앞뒤가 안 돼, 아니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걔가 미소 짓는다, 걔가 나에게 속삭인다,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근데 그런 건 역설이라고는 안 하잖아. 역설은 표현의 앞과 뒤가 그냥 모순이 일어나는 거야. 밝은 어두움, 밝은데 어두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해? 모순이지.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돼. 사랑을 위해 이별해야 된다고? 앞뒤 모순이지. 이런 모순을 찾아야지 역설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시는 주제가 뭐다? 내가 왜 화자 상황 정서 찾았겠어? 화자 상황 정서 정리하면 그냥 그대로 주제야. 다현아, 주제 그럼 한 문장으로 말해봐. 초록을 보고 느낀 생명력을 예찬한다. 끝! 이게 주제잖아, 그냥. 그러니까 자꾸 화자 정서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냥 게임 끝이야. 야, 화자의 상황이 이별했어. 정서가 슬퍼. 그럼 그 시 주제가 뭐야? 이별의 슬픔. 끝 아니냐? 맞지? 이거야,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그냥 조지는 거야. 표현 방법 물어보는 문항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총 6개로 되어 있는 시조네요. 자, 6개로 되어 있는 시조, 이런 시조들은 평시조가 6개가 연이어서 나와서 연시조라고 부르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전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각각 수마다 조금 더 명확한 주제라든지 표현 방법을 따로 잡아야 돼. 대충 퉁치다가 틀리는 경향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나시의 첫 수를 한번 보세요. 어저, 이게 무슨 뜻이게? 소영이 알아? 어저. 무슨 뜻? 몰라? 아 하는 감탄사예요. 내 일이야. 무슨 일 많다 하고 굳은 이가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휘었네? 화자의 상황이 뭐야 지금 일수에서? 머리털 하얘지고 이가 빠졌으니까 뭐 했어? 늙음. 그치? 상황 늙음. 슬프다 시부렐. 자, 그 다음 봐. 어우와 이것도 감탄사예요. 아,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밑에 뜻 써 있잖아요.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 상심하고 슬퍼한다. 그럼 칠판. 이 일수의 주제 늙음을 뭐 하는 거야? 한탄하고 슬퍼함. 슬픔의 정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은서? 슬픔의 정서. 애야. 애상적 정서라고 합니다. 애상적 정서 지금 표출한 거예요. 한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수로 갑시다. 야, 근데 표현 방법 하나 뭐 나왔다잉. 혹시 일수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표현 방법 뭐예요? 어저, 어우와, 로다. 전부 다 무슨 감탄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탄하고 있는 거. 영탄법 사용이 많이 됐고.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내신으로 접근한다면 검던 털, 이것은 색채어지. 뭐 이렇게도 갔겠지만 그런 건 패스. 자, 이수로 갑시다. 셋넷 다섯 살 어제인 듯 열 스물 얼핏 지나 서른 마흔 살 한 일 없이 그냥 지나서 쉰 예순이 넘었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죠. 자, 질문합시다. 얘들아, 세월이 굉장히 쏜살같이 빠르게 지났지. 그치? 그래서 벌써 60이 됐는데 한 일도 없대. 이런 시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주제가 있어. 뭘 것 같아? 세월이 너무 덧없이 빨라. 인생이 너무 허무해. 헛되게 그냥 시간이 지나갔어. 이럴 때 나타나는 정서? 인생 무상의 정서예요. 우리나라 고전시에는 인생 무상의 정서가 몹시 많습니다. 특히 불교와 연관되면 더더욱 이건 강해요.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건 인생 무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봐라 얘들아. 60살 넘었다 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넘었단 말인가? 자,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불러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한번 이것도 설명하고 갈게요. 너희 방학 때 놀다 왔어? 겨울방학 때 잤어 계속? 추워하는 것 같으니까. 야, 시은아, 서리법이 뭐야? 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 답은 알고 있어. 진짜 질문은 아니거든. 근데 형식만 무슨 형식을 취하는 거야? 의문형 형식을 취하는 거야. 유나가 예뻐. 예쁘다. 근데 이걸 굳이 예쁘다라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질문하는 건 아닌데 유나가 그 얼마나 예쁜가? 아니요.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가 예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서리법이야. 자, 그런데 이 서리법은 현대시에선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고전시에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리법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리법이라는 것을 요새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물어보거든. 그걸 한번 볼게.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만 진짜 질문은 아닌 거야. 의문형 어미인 건 정말 질문과 표현은 같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서리적 표현이다. 이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서리법이 아니라 진짜 의문문과 서리법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런데 의문문도 의문형 어미 맞아, 안 맞아? 맞아.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서리법이다, 의문문이다는 이코르는 절대 될 수 없지만 둘 다 의문형 어미랑 서리적 표현인 건 공통돼. 그래서 물어보는 의도나 물어보는 키워드가 뭔지를 좀
보면서 들어가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더 풀다 보면 뭔 말인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수에서 세월이 빨라서 너무 인생이 무상해. 장부의 허다한 사업을 못다 하고 늙었다 하면 되는데 늙었느냐 하면서 한탄의 정서와 애상적인 정서를 역시 다시 강조했죠. 삼수, 생원이 뭐냐? 급제도, 장원급제도 헛일이다. 밭이랑 갈고 논을 맸으면 설마 배고프리 했지. 얘들아, 생원이랑 장원급제 같은 거 하려고 젊은 세월을 보낸 거야. 근데 지금에 오니까 차라리 뭐라도 지을걸. 농사라도 지을걸. 농사 지었으면 굶지는 않을 텐데 지금 늙어가지고 뭐 한 거야? 가난한 거야. 공부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쵸?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정서죠. 후회의 정서를 고등부에서 뭐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오늘 계속 자음 퀴즈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환의 정서? 잘 안 들어봤어? 고등부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회환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냥 후회라는 걸로 인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공부한다고 괜히 깝치 말고 차라리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라도 잘 살걸. 밥도 똑바로 못 먹고 내가 이거 늙어서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한탄과 회환의 정서예요. 이해되셨죠? 자,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늙어지면 허망하다. 역시 인생 무상의 정서죠. 어이? 나 다음 수로 그냥 넘어갔네. 자, 그 다음 사수.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냐? 야, 너네는 젊냐? 뭐야, 갑자기 내가 하는 말 같잖아. 나는 늙었다, 시부랄. 뭐 이런 느낌이네. 얘들아, 젊음과 늙음 가장 어떤 시어야?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시어죠. 그쵸? 근데 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 대조는 너무 당연하고 혹시 너희 대화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 있었지? 기억나요? 자, 대화체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보고 판단합니까? 청자가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이 구절이 대화체인지 봐봐. 밥 먹었어? 대화체 아니야. 맞아요. 아니지. 누구야? 라는 청자 설정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종결어미를 보면 안 되고 대화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앞에 청자 설정, 다연아,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면 혼잣말 같지? 근데 다연아라고 듣는 이 설정돼 있지? 이러면 대화체. 이해됐어? 종결어미 보지 말란 뜻이야. 청자 설정돼 있는 것만 확인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는 하고 대화체 사용했지? 대화체라고도 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 말 건네는 방식도 같은 말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했고 젊다고 믿지 말아라. 나도 옛날엔 젊었다. 근데 젊어서 흐느적거리다가 늙어지니까 이렇게 허무하다. 야, 인생 무상이다. 열심히 살아라. 자, 조금씩 젊은이들에게 뭘 주기 시작하려고 해?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점점 드러나죠. 그리고 오수에 가서 뭐래? 재산인들 부디 말겨 과갑인들 마다할까. 야, 재산이랑 과거 급제하는 건 사람들이 다 원하겠죠. 근데 재산은 유수하고 운수가 있어야 돼. 과거 급제는 제천하니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 그러면 못하는 게 없는 것은 무슨 일이밖에 없다? 착한 일밖에 없지. 너 부자 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그건 하늘이 줘야 돼. 야, 너 서울대 가려고 노력해봤자 그거 어차피 하늘이 내리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착한 일밖에 없어. 야, 착하게 살아 라는 교훈을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한테 하라기는 내가 못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라도 좀 해라. 야, 하여라에 밑줄 쳐봐. 뭘 하라는 거야? 그렇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라는 교훈을 지금 주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죠. 청년에 아니하면 늙은 후에 또 나처럼 될 거야. 야, 나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농사라도 지으면서 어쨌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 라는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채점을 할 건데 채점하기 전에 30초를 더 줄 거고요. 혹시 내가 오해해서 잘못 푼 게 없는지 선지구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해 보세요.
됐어요? 검토했는데 혹시 수정하는 게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오답을 골랐던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답을 한번 볼게요. 1번에 1,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4. 만점 받은 사람. 잘했어. 하나 틀린 사람. 몇 번 틀렸냐? 4번이나 2번. 자, 일단 2번에 2로 해서 틀렸지. 맞아요? 2번에 2번 보면 가는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 이거면 다 맞다고 생각했니? 그럼 나는 밥 깔고 논매 쓰면 설마 이렇게 배고프겠냐? 지금 배고픈 거야. 지난날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다. 맞아, 안 맞아? 지금 보니까 맞죠? 그럼 질문합시다. 3번은 어디서 틀렸을까요? 가시는 초록이 도시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초록이라는 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는 시일 뿐이구나. 그래서 3이 틀립니다. 그 다음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지. 몇 번으로 해서 틀렸어? 응? 1번. 어저 네이리아에 담긴 한탄은 이수에 장보의 할 사업을 다 못했다. 그래서 한탄하는 거라고 봐도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건 너무 괜찮네.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4번. 삼수에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은 육수에 내가 못해서 애달프니가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야, 인생 무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야. 누구나 시간은 비껴가지 않고 늙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너희라도 착하게 잘 살고 나처럼 늙어서 고생하지 말라는 교훈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잠시만 칠판 봐봐. 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보통 오답을 풀이를 하라고 할 때 너희가 얼마나 이상하게 푸는지 알려줄게.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팁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1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거고, 사실 그 어떤 선생님들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그냥 오답 풀라고 계속 숙제만 내주거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국어의 오답 풀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보통 1번으로 답을 했다가 틀리잖아. 그럼 어떻게 오답을 풀지? 일단 문제를 한번 다시 읽지. 그치? 그 다음에 1번 빼고 나머지 2, 3, 4, 5를 읽지. 그래서 이 중에서 3이 답이네? 이렇게 고르지.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이야. 왜냐하면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내가 걸렸잖아. 그러면 사실 2, 3, 4, 5 중에 뭐가 답인지는 중요하진 않아. 그냥 내가 왜 1번으로 이걸 골랐는가? 내가 여기 지문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구나. 나는 이 시가 예찬적 태도인 건 알았는데 그게 감탄사가 사용된 줄 알았는데 이 시는 감탄사는 없네라는 걸 판단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맞고 여기가 틀렸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 여기에서 이거 빼고 다 풀으잖아. 그럼 솔직하게 말해줄게. 쌤은 고등부 모의고사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3등급이나 4등급 애들도 이거 제끼고 오답 풀라고 하면 다시 틀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 거의 다 다시 맞아. 그게 뭔 말이냐 하면 끝내는 애들이 실수 이지랄해. 그러니까 내가 이 매력적인 오답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똑같은 문제를 한 달 후에 또 풀잖아. 또 1번으로 골라. 기가 막히게 1번으로 골라. 그리고 또 틀린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해. 안 그러면 매일 3등급 거기에서 머무르는 애들은 평생 머무르는 거야. 할 줄을 모르거든. 그냥 내가 문제를 좀 잘못 읽었네. 이거 좀 실수.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풀면 다시 다 맞거든. 얘를 제끼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답은 독서든 문학이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고른 게 왜 틀렸고 내가 이걸 왜 골랐어? 난 뭘 몰랐지? 이걸 분석하는 게 오답이야.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소설 나오죠. 5쪽에 화자 상황 정서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인물 사건 배경 주제로 바꾸세요. 인물 사건 배경 주제입니다. 자,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은 한 장 넘어가서 6페이지 보세요.
역시 보기를 먼저 읽고 같이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유나가 읽었으니까 소민이 여기 보기 박스 읽어줘. 8번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달평씨가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일상이 되면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씨는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그것에 중독되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 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허위의식으로 인해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학지문 소설, 현대소설 풀이 들어갈 거고요. 시간은 9분 드립니다. 시작.